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아,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3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해볼게요. 네,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제3장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제1장 1절에서는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2절에서는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3절에서는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는 제1절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는 2절, 3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즉 행정학 하면서 늘 말씀드리듯이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녹색 원은, 녹색, 연두색 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 영토로 따지면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동쪽의 독도부터 서쪽의 백령도까지, 전체 정부, 전체 우리나라 영토라고 할 수 있고, 인구로 따지면 5천만 명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랑 세모는 정부 부문을 이야기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공무원,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합쳐서 120만 명. 그리고 공공부문 한 40만 명까지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바깥에 있는 거는 시장,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과 스스로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그래서 시장, 정부, 시민사회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정부가 공익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정부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루는 중앙정부와 지역 부분을 다루는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5천만 명 전체를 다루는 반면에 대전시 지방정부는, 대전광역시는 150만 명의 대전 시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주제의 측면에서 이 정부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강제력을 발행하는 데에서 그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또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하고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시민을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거버넌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는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 얼마나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을 분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원 바깥에는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는 대외 환경, 이 안쪽은 대내 환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부와 개방화, 세계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부는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옵니다. 좁은 의미로는 3권 분립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이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용어사전에 보면은 정부란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 즉 나란 일을 하는 국가의 기관을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개념 대신에 저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조직을 바로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과 통치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강제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국민의 이익,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그 아, 국민 주권주의는 예전에 왕이 통치하던 왕권 시대하고 다릅니다. 아, 18세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특히 서구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왕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단두대에 다 죽여버립니다. 귀족들도. 그리고 시민들의 국가를 만들고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시민혁명할 때 시민 앞에 항복을 해요. 우리는 이 왕궁에서만 살고 모든 권한은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서로 협약을 맺자.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명예혁명, 이렇게 신사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반해서 프랑스와 같이 과격한 나라들은 왕 쪽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왕이 살던 베르사유 궁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들어가 살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자신을 통치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서 통치하는 이런 나라들을 국민국가 또는 국민 주권국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특징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다스린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힘이죠, 힘.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은데도 하게 만드는 힘이죠. 즉,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게 만드는 힘.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게 만드는 힘. 이게 공권력이고 강제력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더 심한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력 뒤에는 뭐가 있냐면 공권력 뒤에는 경찰이 있고 감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가면 감옥 가게 만드는 힘. 이게 공권력이다. 신호등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거나 이걸 가지고도 또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 이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권력은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활용돼야 돼요. 어? 대통령이 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거는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죠. 통치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목적 뭘까요?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다스림이라고 하고 우리 행정학에서 이것을 행정 또는 관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부란 무엇인가 또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통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거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에 찾아보면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govern이라는 게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하는 기구를 governmen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룹으로 볼 때는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a country. 한 국가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룹을 정부라고 한다. 시스템으로 따지면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or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ling a country, city, group of people, e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국가나 도시나 사람들의 모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시스템, 이거를 또 정부라고 한다. 정치학, politics 또는 government의 관점에서 볼 때는 the offices, department, and a group of people that control a country, state, city, other political unit.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닛, 단위가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연방제에서는 주가 있죠. state가 있고 city, 뭐 county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키 컨셉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스리다고 하는. to order 어떻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limit 제한을 두기도 하고 rule something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control이라고 하니까 컨트롤하는 그러한 조직을 governm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요? 정부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하면 굳이 정부를 안 만들었을 텐데 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경제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론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은 우리의 필요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바꿔먹는 그러한 장소, 그 장소가 공간이기도 하지만 요즘 인터넷 세계, 사이버 세계도 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곳, 이것을 시장이라고 하고 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인류가 만들어낸 문제 해결 장치 중에 가장 우수한 장치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켓 석세스, 시장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는 가격 원리, 시장 경제의 원리는 가격 원리고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 가격 원리의 맨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no free lunch.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경제론, 제가 다루는 공공경제론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수업을, 공공경제를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공공경제론 관련된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이 뒤에 나오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는 공공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정부의 비대칭성,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는 것은 이 시장이 잘 작동되면 정부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유롭게 시장에서 바꿔먹으면 되는데 이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공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짜들이 있다 이거죠. 공짜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프리라이더, 거기서 공짜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필요한데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병들었잖아요.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뭐다? government, 정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제성을 토대로 이 시장에서 공공재 안 만들어져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공해를 배출하는 놈들 때려잡아가지고 벌금을 내게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하든지 독점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니까 이거는 정부의 성공, government succes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이 강권력, 강제력, 공권력을 주었더니 그것이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그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러면은 또 다시 정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들자면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의사를 뒀는데 의사가 이걸 잘 치료하면 의사의 성공이죠. 그러나 돌팔이 의사가 돼가지고 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그럼 정부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의사의 실패죠. 그런 것들을 정부의 실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보면은 두 번째 접근은 정치학적 관점, 정치학적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계약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ocial contract theory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없는 상태를 여기는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정부 상태는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죠. 자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좋으냐? 인간들의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죠. 깡패들은 무정부 상태가 제일 좋죠. 깡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경찰과 검찰들이잖아요. 깡패의 세상이 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깡패가 판치는 세상을 싫어해요. 즉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약육강식의 세계고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 세계 속에서는 이런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태계, 푸드체인을 형성하는 가운데. 왜 그럴까요? 자연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과 식물은 탐욕이라는 게 없어요. 쌓아놓지 않아요. 배부른데 더 먹지 않아요. 사자도, 사자도 냉장고를 두고 고기를 쌓아두지 않아요, 사자가. 배고플 때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그 중에 제일 약한 놈 잡아서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면서 순환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충분한데도 또 창고를 짓고 또 쌓는 게 인간이라 이거죠. 그러한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화되고, 어?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 돕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탐욕에 물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 대다수가 이 무정부 상태는 옳지 않아.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해. 우리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약속을 하자. 우리는 정부를 만들고 정부에게 공권력을 주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정부가 못하게 하자. 또 이러이러한 행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셜 컨트랙을 만들어서 국가 또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또는 인민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부를 수립하고 그것이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가진 주권의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 이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이 헌법이고 그 헌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통치의 원리, Principle of Self-Government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약속에 따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이거 해야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딱 계획을 써놓으면 그것도 사실은 자기 통치의 과정이죠. 그러나 혼자서의 약속은 안 지켜도 자기가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한 국민 전체가 한 약속은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질서 약속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처벌은 반드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치주의,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를 만들므로 인해서 만인 대 만인의 갈등하는 인간 세계가 아니고 질서 있고 또한 우리 함께 쓰는 좋은 그러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국방도 만들어내고 치안, SOC, 사회복지제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아,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만들어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만큼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군대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버는 돈 내가 다 쓰고 싶은데 억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 사생활 100% 사생활 보장받고 싶은데 정부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만들고 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나의 행복을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부를 왜 만들었어요? 국민 전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행복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부를 크게 만든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정부의 역기능이에요. 공산당이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망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도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이 정부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공권력과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현대 정부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건 강제력, coercive power라고 합니다. coercive power라고 하는 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력 구제를 금지합니다. 자력 구제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를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면 성경 원리에 따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똑같이 쳐버리면 돼. 정당한 거야? 아니에요. 우리 국민국가에서는 국민국가에서는 나를 쳤다 할지라도 내가 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그 사람을 내가 때린 것보다 더 때리게 벌금도 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자력구제의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사법제도가 있고 감옥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 저놈이 나를 그냥 한 대 툭 때리고 간 게 아니고 칼로 죽이려고 그래요.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럴 틈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가진 칼로도 그놈을 먼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때는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강제력을 통해서 정부는 군대도 만들어내고 1년 필요한 세금을 통해서 재원도 만들어내고 또 신호등 보면 신호등을 만들어 신호등 빨간색이면 스탑 초록불이면 가도 좋아 노랑불이면 어? 경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내고 경찰이 그걸 지키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 현대국가는 본래 의미는 본래 국민국가 국민주권국가는 국민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국민국가가 만들어질 때 모든 국민이 모일 운동장이 없어요. 다 듣게 할 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대표를 뽑자. 대표를 뽑아서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 잘할 줄 믿고 세금을 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선출된 대표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들이 또한 임명한 공무원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대의 민주주의 또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반면에 국민이 직접 모든 일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사탐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의 유형,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어? 앞으로 우리 대통령한테 위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하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장관을 임명한다든가 중요한 뭐 원전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서류를 가져와 결제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돼요. 저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 시대에는 옛날처럼 공간의 제약이 의미가 없어요. 얼마든지 사이버 세계는 넓힐 수가 있습니다. 5천만 명 앱에서, 스마트폰 앱에서 얼마든지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시 간접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모든 유권자의 스마트폰에 국민주권 앱을 깔아라.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결제를 올려라. 국민이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찬반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실행을 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 주권 국가에 가까운 정치와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성비, 가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비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격이 없어요. 결국 이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키워드는 권력이에요. 공권력을 가진 누가 가질 것인가 그 거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정치학인데 선거,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대전시장도 4년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위임해 주니까 그 어? 권력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이 되는 거죠. 정당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정권을 권력을 쟁취하는 게
아, 정당의 목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그들이 실제 국민을 위해서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는 5년 동안, 4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선거 때 오면 한 1년 전부터는 또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이런 속임수의 세계를 얼마나 더 갈 거냐는 거. 차라리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는 국민들이 한번 헌법을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여기다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그냥 기업이라고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여기는 퍼블릭 엔터프라이즈가 됩니다. 공공 영역에서 하는 건 이거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공기업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과 효율성, 이것을 사업성과 시장, 즉 시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큰 정부로 갈 것인가, 작은 정부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지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해야 돼요. 내 마음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큰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 문제를 정부를 더 크게 만들어 공무원도 더 뽑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정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입장이 좌파적 사고고 작은 정부는 우파적 사고예요. 정부는 최소한의 일만 해라. 정부가 해봤자 사생활 침해하고 우리 세금 더 걷어가고 귀찮게 하지 말고 정부는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직접 시장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할 거야. 이런 입장은 우파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상대적입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따져봐야 될 것이 전체 국민의 GDP 중에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전체 GDP는 한 2천조 원이 됩니다. 1년에. 그중에 정부가 쓰는 돈은 한 600조 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30% 정부인데 요게 이제 세금만 포함하면 조세 부담률,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보험, 국민연금, 산재, 뭐 이렇게 다 포함하는, 고용보험까지 포함하는 것이 국민부담 요까지 하면 우리는 30% 정도. 저 북부 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이 국민부담률이 어디까지 가요? 5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으로 따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 공무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는 공무원 120만 명, 공기업 40만 명, 그래서 160만 명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 대비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 또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를 하느냐,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규제권이 세면 큰 정부, 규제권이 작으면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라고 하면은 북부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 대비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를 말하고 영어로는 welfare sta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정부 기능이 늘어나는 것이죠. 세금도 많이 내는 반면에 정부의 하는 일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민간 부분이 해결을 못하죠. 코로나 어떻게 해결해요? 남북 문제, 또 사회 갈등 문제, 동성애 이런 문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사회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 큰 정부를 만들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큰 정부.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좌파고 큰 정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부 크게 만들어봤자 우리의 기본권, 자유권만 빼앗아가고 사생활을 침해하니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자. 정부는 필요한 건 인정해. 하지만 크면 커질수록 악한 존재야. 그래서 necessary evil, 필요 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만 하자. 북부 유럽이 큰 정부로 가는 반면에 영미계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정부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에요. 정부는 필요하지만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로 가자. 이런 입장이 작은 정부주의자 또는 우파적 시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3장에서 정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정부가 무엇이며 지방정부가 무엇인지는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